식민지 전쟁을 통해 가지고 많은 강대국들이 이제 자국의 화폐 제도를, 금본위 제도를 채택하게 되면서 거래를 하게 되었죠. 근데 금본위 제도의 여러 가지 단점과 약점이 발견이 되면서 이제는 한 국가에서 한 국가를 세워가지고 그 국가에서 이제 금과 은을 바탕으로 화폐를 갖다가, 예를 들면 달러 같은 발행을 하면은 그 달러의 기준에 맞춰가지고 다른 나라들이 자국의 화폐를 만드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게 되었죠. 이것이 이제 그 달러화의 구축이라고 하는데, 이 1971년 이전까지는 달러화하고 금이 이제 교환이 가능했었다는 얘기죠. 이런 시스템으로서. 그런데 71년 즈음에서 많은 그 유럽 국가들이, 달러를 보유한 국가들이 이 금으로 바꾸기를 원해 가지고 미 정부에서 이걸 갖다 금지했다는 것이 금태환 정지입니다. 1971년도. 그 이후에는 이제는 달러하고 금하고 교환이 안 되고 이제 자국의 화폐 제도, 중앙은행을 이용해서 화폐를 발행을 하고, 또 이것이 잘 통제가 안 되면은 결과적으로 외환 위기를 겪게 되는 그러한 시스템으로 이제 발전하게 된 것이죠. 최근에서는 그 기축 통화를 갖다가 유지하고 있는 달러화의 그 힘이 하도 크기 때문에 다른 강대국이 이 자국의 화폐도 기축 통화를 만들고 싶어 하는 그러한 유혹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김종우 경제 TV에 보시면은 위에나가 미안해요. 위에나가 기축 통화가 될 수 없는 그러한 내용으로 이제 유튜브를 방송하고 있는데, 그 내용에서 이제 제가 발췌해서 강의 자료를 올려놨고, 좀 더 자세하고 좀 더 잘 설명된 내용을 보고 싶으면은 김종우 경제 TV의 내용을 갖다 여러분들이 찾아보시면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그 유엔화가 한때는 기축통화하고자 노력을 했는데, 최근에 미국과 중국의 환율 전쟁으로 인해 가지고 상당히 세계 경제가 위축이 되고 있죠. 앞으로 그거에 대한 내용도 나중에는 우리가 강의에서 다루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위엔화가 기축통화가 될 수 없다는 그러한 김종호 경제 TV의 내용을 갖다 좀 더 활용하면은, 외환 보유액을 갖다가 이제 볼 때, 이제 세계 각국의 그 외환을 이제 중앙은행들이 어느 나라 화폐를 갖다 많이 보유하고 있냐면은, 미국 화폐 달러를 갖다 한 63%를 갖다 보유하고 있는 걸로 나오죠, 통계적으로. 그 다음에 유로, 인민폐는 1.8%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각국의 중앙은행의 외환 보유고는 통화 구성에서 달러가 아주 주축을 이루고 있는 거죠. 다음 슬라이드는 각국의 전 세계 GDP 비중이죠. GDP라는 것은 일정 기간에 자국민 내에서 생산되고 있는 상품과 재화와 서비스의 최종 가치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미국이 현재 전 세계 24.4%, 여러분들 25%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 세계 생산의 4분의 1이 미국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국, 그 다음에 일본, 한국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그 GDP 구성을 볼 때는 역시 미국의 강대국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슬라이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볼까요? 저기가 여러분들이 한번 슬라이드를 보시면은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한 15% 정도 되어 있는 것 같군요. 그런데 이제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이 몇 년 전에 국제통화 다원화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달러만 말이죠. 기축통화를 하지 말고 위엔화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 다음에 이제 러시아 총리 푸틴이 한 얘기는 뭐냐면, 외환 보유액 달러 의존을 갖다가
하면은 세계 경제가 불안한 요인이 된다. 달러 말고 딴 것도 하자. 근데 이제 당시 오바마 대통령은 달러화를 대체할 그 새로운 기축 통화가 필요 없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각국의 지도자들이 그 기축 통화에 대한 논쟁을 이뤘다는 거죠. 근데 좀 더 그 여러 가지 여기에 대한 내용이 있지만 아무튼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그래서 중국에서는 이 기축 통화를 노력을 여러 가지 했었죠. 그래서 그 위엔나를 갖다 국제화하려는 그러한 노력을 갖다가 이제 그 일지를 만들었는데, 여기에 대한 것을 내가 그 강의 자료에 올려놨으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죠. 근데 그만큼 그 위엔나를 국제화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하고 있지만은, 그 슬라이드 보시면은 아직도 1909년에서부터 2009년에서부터 2018년 사이에 각국 세계은행에서의 중앙은행에서의 외환보유고는 거의 달러가 안정되어 있고, 위엔화는 상당히 낮은 포션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세계 중앙은행에서는 위엔화를 갖다가 기축통화로 사용할 수 없다는 얘기다 이거죠. 그 다음에 이제 도대체 그러면 달러화가 왜 그 기축통화가 되냐 하냐면은, 이 달러화에 대한 신뢰, 믿음이 다른 국가의 다른 국가 화폐보다도 강하다는 얘기죠. 근데 그 강하게 된 원인은 김정호 경제TV에서 얘기했듯이 거기에 관여되어 있던 연방준비위원장들의 그분들의 그 역할이 컸다 얘기죠. 트럼프가 최근에 그 파월 연방위원장을 갖다 여러 가지 압박하는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연방준비위원장들이 상당히 달러화의 안정을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하고 있다는 것이 세계 경제학자들이 보는 견해입니다. 그러니까 당분간은 이 달러화 안정에는 큰 지장이 없을 것이다. 그래서 기축통화로서는 지금 다른 통화보다도 월등 그 안정성이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달러화의 기축 통화가 지속적으로 유지될 것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여기선 또 그 김정우 경제TV에서는 중국의 1대1로 사업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대1로 사업은 시진핑에 의해서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데, 많은 그 개발도상국가들한테 돈을 빌려줘 가지고 사업 이제 중국과의 그 육상 및 해상 실크로드 계획인데, 현재까지 투입된 액수가 뭐 5,750억 달러가 추정이 되어 있고, 뭐 2030년도까지 1조 3조 달러를 갖다가 이제 투자해서 이렇게 주변 국가들하고 이렇게 네트워크를 갖다 형성하려고 그러는데, 여기에 대한 중국에 대한 부채 유형국들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해가지고, 과연 이것이 중국의 그 1대1로 정책이 과연 그 주변국들을 갖다가 풍요롭게 만들어서 그 바탕으로 중국의 위엔화가 국제화가 되는데 기여할 것인지에 대한 많은 의구심을 갖게 되는 데이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1대1로 원벨트 원로드 정책으로 인해 가지고 많은 자금을 갖다가 중국 자본을 받은 국가들이 다시 경제 식민지화되는 그러한 형태가 나타나고 있다고 인도 경제학자들이 경고하고 있다는 얘기죠. 무슨 얘기냐면은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이런 데다가 기간 설비를 해놓고 이것을 갚지 못할 경우에는 이 운영권을 갖다 중국이 갖는 둥 하면서 이 많은 국가들이 채무 국가로 이제 탈바꿈하는 그러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상당히 1대1로의 정책에 회의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다는 얘기죠. 예를 들면 미국이든지 월드뱅크에서
대부분의 후진국의 경제 개발을 하면은 거기에 일정 기간을 지난 다음에 그것을 갖다가 상환을 하게 되는데, 상환을 못한다면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제도적인 배려를 통해 가지고 그 개발도상 국가들이 발전할 때까지 기다려주고 낮은 임금, 낮은 이자율로 이렇게 상환하도록 유도하는데, 지금 중국의 1대1로 정책에서는 그러한 배려하지 않고 그걸 갖다가 중국의 사용권을 갖다가 획득하는 등 해가지고 경제 식민지화하고 있다는 그러한 비판이 많은 개발도상국 경제학자들에서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유로화는 어떠냐? 그래서 유로화는 그 슬라이드에도 나와 있지만 포르투갈, 아일랜드, 이탈리아, 그리스 이 불안한 국가들이 유로 화폐에 이제 포함되어 있어 가지고 이것도 뭔가 화폐 가치가 안정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이제 보고 있죠.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 보면은 역사적으로 이렇게 기축통화의 수명을 보면은 뭐 영국이 있었고 미국이 있는데 프랑스도 있었고 이렇게 이제 그 1921년 이후 98년 동안 달러의 그 기축통화권이 이제 계속 유지되고 있는 거죠. 근데 이 기축통화가 최근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가지고 이제 흔들리고 있다는 것이 최근에 그 많은 사람들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과연 미국이 25%의 전 세계 GDP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가지고 미국 경제가 붕괴되면은 달러의 그 기축통화도 붕괴되지 않겠느냐 이런 주장들이 있는데, 아마 제 생각에는 향후 이제 바이러스에 대한 이제 백신이 이제 발명이 되고 여기에 여러 가지 조치가 된다면은 미국이 그 앞으로 계속적으로 한 50년간은 계속적으로 전 세계 경제 주도권을 잡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했지만 좀 더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쯤에서 제가 그 촬영을 할 때 기축통화를 하면 왜 유리한지, 왜 각국에서는 자기네 그 화폐를 갖다 기축통화로 활용하려고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더 데이터를 이용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각국이 이제 달러화의 기축통화를 하면서 자국의 그 경제 시스템을 이용해서 통화량을 갖다가 화폐를 찍어내고 그다음에 통화량을 갖다가 확대시키고 축소시키는 과정에서 이것이 통제가 잘 안 되면은 이제 버블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통제가 잘 되는 그러한 중앙은행을 가지고 있는 국가들에서는 인플레이션을 잘 적절히 조절할 수 있는데, 정치가 불안한 국가에서 이런 것들이 이제 불가능하니까 그 안전한 국가들한테 자기의 자본을 갖다가 투자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부유층들이 홍콩에다가, 지금 이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만 홍콩에다가 부동산을 이제 투자를 한다든지 런던에 투자를 한다든지 뉴욕에 투자를 해가지고 이들이 아파트 값이 엄청나게 비싸다는 얘기를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런던의 아파트 값은 한 평당 뭐 5억 정도가 된다고 그러는 거죠. 왜 그러냐면 다른 그 국가들, 중국, 중동, 뭐 스페인, 이태리 통화 위기가 항상 발생하는 국가들에게서는 버블 경제 그 외환 위기에 대한 충격 때문에 화폐가 안정돼 있는 그러한 선진 국가의 그 부동산을 갖다 구입하려고 애쓰고 있다는 것이 그러한 그 높은 아파트 가격을 갖다 나타내고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이제 외환 위기 문제, 그 다음에 그 통화 위기 이런 문제에서 이제 벗어나고자 가상화폐가 이제 탄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이제 컴퓨터로 공유하는 블록 화폐, 그 다음에 이제 사이버상으로 거래되는 전자화폐, 이것이 이제 현재 나타나고 있는데 이것이 아직 시행하기까지는 아직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고, 이것이 이제 지금 현재 지금까지 발전되고 있는 화폐 형태입니다. 다시 이제 간단하게 요약하면은 우리가 이제 화폐의 역사를 보면은 맨 처음에 이제 노예, 금, 은,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의
이제 기축 통화 하면서 이제 최근에 그 가상화폐까지 이제 탄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다음 강의는 이제 그 좀 더 이제 국제금융 이론에 들어가 가지고 GDP란 개념하고 경상수지하고 그 다음에 이제 기축통화의 장단점, 이것은 이제 우리가 교재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예제를 통해서 여러분한테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일주 강의는 이렇게 좀 어색하지만은 유튜브로 해봤으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부담 없이 한번 이제 그 댓글을 주시고 또한 질문 주면은 거기에 대한 답을 해주겠습니다. 좀 더 세련된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좋은 강의를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반가웠습니다.